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아내와 의붓아들이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저를 제 집에서 무참히 쫓아냈거든요. 이 글을 읽는데 걸리는 2분이면 배신자라면 누구나 경악할 만한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도대체 의붓아들의 그 비열한 썩소 뒤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용접 공장에서 12시간의 야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길, 민호의 온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금속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낡은 작업복에 깊게 배어 있었고 거대한 기계들이 뿜어내는 소음 때문에 귀에서는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온종일 서 있었던 탓에 발목은 터질 듯이 부어올랐죠. 창밖으로는 거센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따뜻한 침대에 쓰러져 기절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반 아내 수진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거실 지붕에서 빛에 엉망진창이니까 당장 고쳐. 문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비비고 또 비볐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으니까요. 화가 났냐고요.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인걸요. 물이 새는 걸 방치했다간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민호는 반쯤 감긴 눈을 억지로 부릅뜨고 차창을 깨부술듯이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는 얼어붙어 트럭이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핸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그는 칠흑 같은 차고에서 사다리를 꺼내들고 연장통을 더듬거렸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강타했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는 순간 미끄러져 목이 부러질 뻔한 위기가 좋기 10번은 넘었을 겁니다. 젠장, 이러다 진짜 죽겠네. 입술 사이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얼어붙은 손이 낡은 지붕 기와에 긁혀 붉은 핏자국을 남겼지만 간신히 구멍난 곳을 찾아 방수 타르를 발랐습니다. 상처난 손등 위로 타르가 묻어 화끈거렸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땅으로 다시 기어 내려왔을 때 그는 마치 권투 경기에서 10라운드를 내리 얻어맞은 선수 같았습니다. 영혼까지 털린 기분이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주방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밖에서 사투를 벌인 남편과 달리 그녀는 방금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듯 보송보송한 잠옷 차림이더군요.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그녀는 화면에서 눈길조차 제대로 떼지 않았습니다. 수리는 다 했어. 그런데 비가 그치면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녀의 대답은 식당 종업원에게 영수증을 건네받는 손님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물건 하나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묵직하고 번쩍거리는 남성용 고급 시계. 민호의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는 그런 시계를 살 돈도 찰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 새벽에 누가 왔다 갔나? 속으로 강한 의문이 스쳤지만 뇌가 멈춰버릴 듯한 피로감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나중에 묻자. 지금은 일단 자야 해. 그는 젖은 작업복을 대충 벗어던지고 침대에 쓰러지듯 기절했습니다. 그게 폭풍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눈보라는 집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흐릿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 30분을 가리켰죠. 고작 4시간 남짓 잤을까요? 침대 곁에 선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당장이라도 화산처럼 폭발할 듯한 차가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턱에는
19살 난 의부 다들 지훈이 기대 서서 특유의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민호는 지훈과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새아빠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거리도 뒀죠. 하지만 돌아온 건 언제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주위를 둘러본 민호는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3개의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셔츠, 청바지, 낡은 구두 따위가 구겨져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당장 나간다고요?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수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너라는 짐 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건 이제 끝이야. 넌 그냥 내 인생의 끔찍한 짐이고 멍청한 암초일 뿐이야. 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미 더 나은 진짜 남자를 찾았으니까. 진짜 남자. 그 단어가 망치처럼 민호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방문 밖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넌 짐덩어리야. 난 진짜 남자를 찾았어.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지훈이 콧방귀를 뀌며 민호의 트럭 차키를 침대 위로 툭 던졌습니다. 엄마가 딴 데 가서 찌질하게 울라고 하시잖아요. 다신 오지 마요. 지훈의 입가에 번진 조롱 섞인 썩소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황급히 협탁 위에 둔 지갑을 낚아챈 민호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둔 현금마저 싹 비워져 있었거든요. 내 돈까지 훔쳐.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으로 겨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수지는 지루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그 무능하고 가난한 엉덩이를 닦아준 값이라고 생각해. 당장 5분 안에 내 쓰레기들 챙겨서 내 집에서 안 나가면 당장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피가 터질 듯 솟구쳤지만 밤새 지붕수리로 너덜너덜해진 몸은 제대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며 혹시라도 민호가 폭력을 쓰면 당장 신고할 기세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흘린 피가 묻은 손을 꽉 쥐자 상처가 찢어지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이성을 잃고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주먹을 날리거나 물건을 부수면 곧바로 경찰을 불러 그를 폭행범으로 엮어버릴 속셈이었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검은 쓰레기 봉투들을 움켜쥐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고 핏자국이 엉겨붙은 두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안식처였던 공간이 순식간에 자신을 찌르는 지옥의 창살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10분 만에 멀쩡한 남편에서 모든 것을 뺏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걸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수진의 서늘한 눈빛과 지훈의 조롱 섞인 렌즈가 민호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는 바깥으로 쫓겨난 민호. 굳게 닫힌 나무 문 너머로 차가운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그 서늘한 금소금은 눈먼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알리는 소리이자 뼛속까지 시린 길거리에서의 혹독한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잔혹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그 서늘한 금소금은 눈먼 결혼 생활의 완전한 종지부를 알리는 소리이자 뼛속까지 시린 길거리에서의 혹독한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잔혹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텅 빈 도로 한가운데에 버려진 채 제 트럭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히터를 틀었지만 얼어붙은 엔진은 쉽게 온기를 내어주지 않았죠. 영하의 날씨에 낡은 트럭 운전석에 웅크려 덜덜 떨던 그 밤이 제 인생 최악의 고통이자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6시 정적을 깨고 올린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음이야말로 제 심장의 정통으로 꽂힌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출금 완료, 잔액, 영원, 휴대전화 화면에 뜬 그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제가 함께 쓰던 공동생활비 계좌, 제가 매일 밤 철야 근무를 하고 점심값을 아껴가며 뼈 빠지게 부어넣었던 그 계좌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계좌, 그 단어가 주는 공포는 차가운 밤 공기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쫓아내기 직전 혹은 쫓아낸 바로 그 직후에 모바일 뱅킹으로 단돈 1원까지 남김없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버린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 대출 이자를 갚고 지훈의 학비를 대기 위해 제 삶을 갈아 넣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핸들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참담한 현실이 조금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머릿속에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새 좁은 트럭 조수석에 몸을 구겨 넣은 탓에 척추는 끊어질 듯 아팠고 지붕을 고치다 벗겨진 손등의 상처는 욱신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엔 주차장을 순찰하던 경비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쫓아내는 바람에 인적 없는 공터로 차를 옮기며 비참함의 극치를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은 제가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날 아침 어떻게 운전을 해서 용접 공장까지 출근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제 모습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시체 같았을 겁니다. 눈은 내락에 들어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사방으로 튀는 용접 불꽃 속에서 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죠. 야, 민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꼴이잖아. 무슨 일 있어? 항상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던 직장 선배 동욱 형이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라며 웃어 넘겼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러움이 동욱 형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터져버렸습니다. 휴게실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간 동욱 형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저를 쫓아낸 일, 의붓아들의 조롱, 그리고 오늘 아침 확인한 0원짜리 계좌 잔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동욱 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넌 오늘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좁아 터진 원룸이긴 해도 이 날씨에 차에서 자다간 너 진짜 얼어 죽어. 내 방에 낡은 소파 하나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좀 자라고.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 동료의 비좁은 원룸 한 구석, 삐걱거리는 접이식 소파 위에서 새우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글프고 비참했지만 적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제 처지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동욱 형의 소파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트럭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는데 맞은편 주유기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사촌 동생인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평소 수진의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성격을 탐탁지 않아 해서 저에게 은근한 동정심을 보이던 사람이었죠. 저를 발견한 유라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차에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민호 오빠. 유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역력했죠. 오빠 꼴이 이게 뭐야? 언니가 오빠 내쫓았다는 얘기. 가족들 사이에는 이미 다 퍼졌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언니가 나한테 짐덩어리라면서 쫓아내더라.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유라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 오빠, 그날 밤 지붕에서 비샌 거 있잖아. 그거 언니가 꾸며낸 짓이야. 꾸며낸 짓이라니?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정원용 호스를 지붕 쪽으로 끌어올려서 일부러 물을 샌 것처럼 조작한 거야. 오빠가 야간 근무 끝나고 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텐데 지붕까지 고치게 만들어서 진을 다 빼놓으려고. 그래야 쫓아낼 때 오빠가 반항할 힘조차 없을 테니까.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술에 취해서 자랑하듯 떠들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아냐면서. 오빠가 추위에 떨면서 사다리 탈 때 창문 너머로 지훈이랑 그거 보면서 낄낄거렸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끄러운 지붕 위를 기어다니며 피를 흘렸던 제 모습이 그녀들에게는 한낱 코미디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악독할 수 있는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충격적인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만난다는 그 진짜 남자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 지훈이 일하는 카센터 사장. 태성이라는 사람이야. 돈 꽤나 만지는 졸부지. 지훈이가 중간에서 자기 엄마랑 자기 사장을 연결해 준 거라고. 언니는 그 남자 돈에 눈이 멀었고 지훈이는 새 차를 사준다는 약속에 자기 엄마를 팔아넘긴 셈이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번쩍거리던 낯선 남성용 시계. 지훈이 유독 저를 조롱하며 콧방귀를 뀌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 수진이 최근 들어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이유. 두 모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버릴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가족이 저를 바보 취급하며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치아가 부서져라 이를 앙다 물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이거. 유라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하게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 집에 갔을 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우연히 주었어. 나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뭔가 불길해서 오빠한테 줘야 할 것 같았어. 조심해, 오빠. 언니는 단순히 오빠를 집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낼 작정이 아니야. 훨씬 더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어. 유라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더니 서둘러 자신의 차를 타고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주유소의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유라가 건네준 그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지럽게 인쇄된 활자들 사이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은행 직인이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문서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제 이름과 제 집의 주소,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액의 숫자가 적혀 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서류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슬픔은 그 붉은 직인을 보는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재산, 저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민호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구겨진 은행 서류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절망으로 일렁이던 그의 눈빛은
어느새 차가운 얼음장 같은 결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오히려 반격의 칼날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늘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오히려 반격의 칼날이 마음속에서 서늘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밤을 꼬박 새우며 유라가 건네준 서류 조각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동욱형이 억지로 쥐어준 명함 한 장을 들고 시내 변두리의 낡은 건물로 향했죠. 계단에서부터 퀴퀴한 담배 냄새가 배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백발이 성성한 노련한 강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테를 신경질적으로 밀어 올리며 낡은 종이 조각을 가늘게 뜬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사무실 안. 그가 이내씩 하고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되찾는 걸 넘어서 당장 그 여자를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책상 위에 흩어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민호가 가져온 서류들을 매의 눈으로 교차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집, 수진과 결혼할 때 서류상 번거롭다는 핑계로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결혼 전부터 소유한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집의 법적 소유주는 100%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애초에 저를 그 집에서 내쫓을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은행 측에 연락해 조각난 서류의 신용정보를 맞춰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3천만 원, 당신 아내가 당신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군요. 그럴 리가요. 전 그런 서류에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강 변호사가 혀를 침징 찼습니다. 위조된 서명. 아내분이 민호 씨의 도장과 신분증을 훔쳐내서 가짜 서명을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금융사기이자 사문서 위조 범죄예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명의를 도용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제 앞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제야 모든 앞뒤가 맞았습니다. 최근 지훈이 몰고 다니던 번쩍거리는 새 차. 수진이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올리던 명품 가방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그 모든 사치와 향락이 바로 제 이름으로 훔쳐낸 대출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욱형의 비좁은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제 돈으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당장 고소합시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가죠. 우선 집주인으로서 정식 퇴거 명령서를 신청하고 동시에 서명 위조 및 금융사기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겁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밀을 유지하세요.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모든 공동 신용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새로운 은행 계좌를 트고 비밀번호를 바꾸며 수진과의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하나씩 잔인하게 끊어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며칠이었지만 곧 다가올 폭풍을 위해 짐승처럼 웅크린 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 아침 9시 보안관 역할을 하는 법원 집행관,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동행한 2명의 경찰과 함께 제 집 앞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잠을 설친 탓에 위장이 꼬이는 듯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집행관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습니다. 반쯤 감긴 눈에
상의를 벗은 채 체육복 바지 차림으로 나온 지훈이었습니다. 현관에선 경찰들의 제복을 보자 녀석의 비몽사몽하던 눈이 순식간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더듬거리자 안방에서 수진이 가운을 걸치며 신경질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관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녀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집행관은 감정의 동요 없이 건조한 목소리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 씨 되십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퇴거 명령서입니다. 이 부동산의 합법적 소유주는 민호 씨이며 귀하와 귀하의 아들은 48시간 이내에 이 집에서 모든 짐을 빼고 퇴거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합니다. 찰나의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으로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곧바로 치욕스러움과 분노가 피어오르며 그녀의 양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수진이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마누라인데. 옆에 조용히 서 있던 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이 집의 등기부상 명의는 100% 민호 씨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귀하가 민호 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금융사기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형사 고발이 먼저 들어갈 테니까요. 그 순간 지훈이 짐승처럼 가슴을 부풀리며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뭐 대단한 법적 꼼수라도 부리면 우리가 겁먹고 벌벌 떨 줄 알아. 당장 안 꺼져. 녀석의 주먹이 제 턱을 향해 날아오려는 찰나 경찰 2명이 반사적으로 지훈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당장 수갑 차고 싶어 경찰에 낳고 단호한 경고의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지만요.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가 날 쫓아냈었지? 제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멍청하게도 잊고 있었어. 지금 당장 내 쓰레기들 챙겨서 나가. 수지는 이제 경찰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이 남자가 절 괴롭히는 거예요. 툭하면 절 통제하려고 들고 이 집에서 저를 학대했다고요. 하지만 집행관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류나 똑바로 읽으십시오. 부인.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수진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현실을 자각한 그녀는 이제 도끼를 품고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 널 진작에 버렸어야 했어. 당장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넌 나한테 이럴 권리 없어. 48시간입니다. 집행관이 무미건조하게 반복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48시간 뒤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할 겁니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훈이 씩씩거리며 제게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외로워서 우리한테 싹싹 빌며 기어 들어오게 될걸. 엄마도 너 불쌍해서 만나준 거야. 이거 다 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테니까 두고 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훅 치솟았지만 강 변호사가 당부했던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기분 나쁜 미소를 입가에 띠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주지.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집에 남아있는 물건은 내 돈으로 샀던 내 그 잘난 최고급 게이밍 컴퓨터를 포함해서 모조리 끔찍한 쓰레기장으로 직행할 거다. 지훈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쥐며 덤벼들려 했지만 경찰이 허리춤에 삼단봉에 손을 얹으며 묵직하게 경고했습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분노의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죠.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운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그녀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부부였잖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 그 순간 살을 내는 듯한 트럭 안에서의 추위와 제게 트럭 키를 던지며 낄낄대던 그들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제 목구멍에 묵직한 돌덩이가 걸린 듯 했지만 저는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내 지갑을 털어갔을 때 넌 이미 나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이제 공평해진 거야.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저택의 진입로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제 등짝을 찢어밟힐 듯한 수진의 저주 섞인 쌍욕과 지훈의 악다구니가 미친 듯이 쏟아졌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이상한 리듬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죄책감과 그보다 수백 배는 거대한 짜릿한 승리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개나 주라고 억눌렀습니다. 이 모든 지옥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니까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지훈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엔 죽이겠다는 협박, 그 다음엔 제발 살려달라는 애원, 그리고 다시 저주와 욕설이 쏟아지는 기괴한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강 변호사에게 포워딩한 뒤 깔끔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시계추는 자비 없이 똑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이 집에서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마침내 48시간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행관과 2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쥔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동시에 그들이 제 집에서 쫓겨나는 꼴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도 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입로에는 예상외로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 베란다에 선 수진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가오자 마치 독사처럼 채깨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개자식아.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참상의 하마터면 헛숨을 들이킬 뻔했습니다. 한때 온기가 돌던 우리 부부의 집은 그야말로 폭격맞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멀쩡했던 가구들은 무참히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벽 곳곳에는 기괴하고 칙칙한 색상의 페인트가 덕지덕지 칠해지다만 자국이 선명했고 멀쩡하던 주방 싱크대 문짝들은 경첩이 뜯겨나간 채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를 앞두고 홧김에 미친 듯이 집안을 때려 부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이게 다 뭡니까? 집행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건물에 귀속된 붙박이장이나 빌트인 가전, 설비 등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수지는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이건 다 내 돈 주고 새로 산 내 가전제품들이라고요.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의 돈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그 가전제품들은 모조리 제 서명을 위조해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산 것들인데 말이죠. 즉 철저히 제 이름으로 진 빚으로 산 작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겐 애초에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집 안을 둘러보며 혹시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물건,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유품이나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액자 몇 개가 빈자리로 남아있긴 했지만 뼈대가 되는 집의 구조 자체는
무사했습니다. 다만 벽 한가운데에 주먹으로 내리친 듯한 커다란 구멍이 5개나 뚫려 있는 것을 보자 입안에서 씁쓸한 피맛이 맴돌았습니다. 확인을 마치고 다시 현관으로 나오자 수진이 저를 쫓아오며 또다시 억지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매 특허인 그 가증스러운 물안개 작전이었죠. 민호야,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도 내가 내 부인이었는데 우리가 함께한 7년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삐뚤빼뚤한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넌 짐덩어리야. 난 진짜 남자를 찾았어. 그리고 그날 아침 침대 밑으로 제 차키를 던지며 낄낄대던 지훈의 얼굴도요. 네가 선택한 길이야. 제 목소리는 건조한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와 수진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제 마음이 1mm도 움직이지 않을 거란 사실을 깨달은 듯 꺽꺽거리는 숨죽인 울음을 토해내며 이삿짐 트럭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잘난 외제차 안에서 쭈그려 앉아 분노를 사귀고 있거나 짐 싸는 게 귀찮아 어디론가 내빼버렸겠죠. 이윽고 굉음을 내며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전히 저 혼자만의 집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게 팬 마룻바닥에 상처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가볍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깊은 심해에서 허우적거리다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첫 숨을 들이마셨을 때의 그 짜릿한 해방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몇 주 뒤 동욱형과 직장 동료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저희 집으로 몰려와 피자와 맥주를 먹으며 엉망이 된 집을 고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뚫린 벽을 메우고 부서진 가구들을 내다 버리며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이다. 민호야, 그런 악마 같은 여자랑 평생 살 뻔했잖아. 그들의 위로에 애써 웃어 보였지만 7년이라는 청춘을 통째로 부정당한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의 여동생 유라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라의 말에 따르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진과 지우는 유라네 집 지하실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 지금 완전 지옥이 따로 없어. 유라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매형이 원래 성격 파탄자의 통제광이거든. 언니랑 지훈이가 얹혀 사니까 아주 종부리듯 사람을 쥐어짜고 있어. 언니가 그동안 펑펑 쓰던 돈이 다 끊기니까 매형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눈치야. 오빠보다 100배는 더 지독한 놈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수지는 제가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한다고 비난했지만 이제 진짜 통제광의 지배 아래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사필귀정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진짜 과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던 은행 측에서 마침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사기 대출 사실이 들통나자 그녀의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는커녕 카드 한 장 발급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수진이 그토록 자랑하던 진짜 남자 태성의 반응이었습니다. 태성은 수진이 집에서 쫓겨나고 3천만 원짜리 사기 대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그녀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수진이 매달렸던 그 진짜 남자는 사실 그녀의 껍데기만 원했을 뿐 빚더미에 앉은 중년 여성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맑게 갠 어느 평일 아침 저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집 진입로 위로 노란색 대형 견인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후진해 들어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곧장 유란의 집 쪽,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 머물고 있는 지하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지훈이 길길이 날뛰며 골목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손대지 마. 그거 우리 거라고. 사내들은 지훈의 바락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래핑된 최고급 세탁기와 건조기를 번쩍 들어 견인차 짐칸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며 할부로 샀던 바로 그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파이낸스 회사에서 압류 및 강제 수거를 진행하러 온 것이었죠. 죽여버릴 거야. 당장 안 내려놔. 지훈은 이성을 잃고 견인차 기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이 핏빛으로 붉어진 녀석은 입에 거품까지 물 기세였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훈을 확 밀쳐내며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법원 압류 명령서야. 이 꼬맹아. 한 번만 더 업무 방해하면 경찰 부를 테니까 꺼져.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지하실에 숨어있던 수진까지 미친 듯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은 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 좀 막아줘. 저건 내 살림살이라고.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야. 애초에 내 이름 도용해서 불법으로 산 물건들이잖아. 은행이 자기들 재산 되찾아간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아. 수진의 눈빛이 순간 사람을 죽일 듯한 도끼로 번뜩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녀의 분노는 방금 막 현장에 도착한 담당 경찰관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경찰관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라고. 저 남자가 나를 미행하고 통제하려고 꾸민 짓이야. 당장 저 미친놈들 안 잡아가고 뭐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일격에 뒤로 밀려난 경찰관의 눈에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수진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거 놔.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안 놔줄래? 수지는 미친 여자처럼 발버둥치며 허공에 대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뺨위로 마스카라가 번진 검은 눈물이 흉측하게 흘러내렸죠. 지훈이 제 엄마를 구하겠다며 주먹을 휘두르며 뛰어들었지만 곧바로 지원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발악하던 수지는 흙먼지가 뒹구는 도로 한복판에 엎어진 채 양손이 등 뒤로 꺾여 은빛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꼴은 정말이지 처참하고 비참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씩 현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 구경거리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게 저주를 퍼부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제 가족.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게 그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깊게 팠고 이제 그 차갑고 좁은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지낼 일만 남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제게는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머그잔을 들고 뒤돌아서서 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길고 끔찍했던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장 신세를 지고 빈털터리가 된 마당에 설마 또다시 제 인생에 파리떼처럼 꼬이진 않을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인간의 추악한 바닥은
제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침대에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창문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분 나쁘고 불길한 예감은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2시에 집안에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그 끔찍한 공포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배신자들이 한밤중에 쇠지렛 대를 들고 여러분의 가장 안전해야 할 안식처에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기분 나쁘고 불길한 예감은 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대에 제 집 유리를 박살내고 들어올 만한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수진이 길바닥에 엎드려 경찰차에 끌려가던 모습이 생생하지만 그녀는 분명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와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357 매그넘 리볼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악질적인 사람을 끊어냈다면 당장 오늘 현관문 자물쇠부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바꾸십시오. 설마 또 오겠어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진을 쫓아낸 이후 저는 극심한 불면증과 인간에 대한 짙은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 집 안팎으로 철통 같은 최고급 사설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실탄이 장전된 총을 두고 잤습니다. 제 지독한 생존 본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묵직하고 차가운 총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안정감과 함께 터질 듯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맨발로 어두운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 거실 쪽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틀림없는 수진과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쯤에 몸을 숨기고 총구 아래에 장착된 전술, 손전등의 스위치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스위치를 켰습니다. 거기서 당장 멈춰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거실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가르며 두 사람의 기괴한 몰골을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돈으로 산 가구들이 뒤집혀 있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한겨울에 쫓아냈던 자들이 이제는 뻔뻔하게 내 집을 털고 있는 그 기막힌 광경을요. 뒷베란다의 통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매서운 밤바람이 거실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드러난 지훈의 손에는 무시무시한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고 수지는 주방 쪽 수납장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둔 마약을 찾는 중독자처럼 짐승같이 헐떡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이 미친 새끼들아, 새벽 2시에 빠루를 들고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와 무슨 개수작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볼버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제 손가락은 팽팽한 긴장감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눈부신 불빛에 반사적으로 눈을 가리던 수진이 제가 든 총을 발견하곤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빛, 그녀는 마치 궁지에 몰린 더러운 쥐새끼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그 총 내려놔. 오해하지 마. 우린 그냥 내가 전에 깜빡하고 두고 간 내 개인 물건만 챙겨서 가려고 했던 거야. 내 어머니 유품이랑 중요한 서류가 여기 있다고. 그 가증스러운 변명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개인 물건, 쇠지렛대로 창문을 박살내고 몰래 기어 들어와서
찾는 게 고작 개인 물건이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빼고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도둑질을 하려거든 머리라도 좋았어야지. 그때 거실 불빛에 반사된 수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 무언가 작고 검은 물체가 쥐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퍼백에 조심스럽게 담긴 아주 작은 검은색 휴대용 저장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대체 저 조그만 기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전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벽에 쇠파이프를 들고 무단 침입을 한 걸까요? 저 안에는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킬 은행 사기 대출 이상의 더 끔찍한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치밀한 계획서일 수도 있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 사람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의심과 증거 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감 버튼을 누르시고 이 치밀한 사기극의 전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그 기기의 존재를 눈치챈 것을 알아차린 수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꽉 움켜쥐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쇠지렛대를 치켜들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 마. 너 이 집에 꽁쳐둔 현금 있는 거 다 알아. 우리한테 돈 내놔. 너 때문에 내 새 차도 뺏기고 내 인생 다 망쳤잖아. 당장 돈 내놓으라고. 지훈의 두 눈에는 이미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녀석은 이성을 잃고 있었고 제 머리통을 향해 당장이라도 쇠지렛대를 휘두를 기세였죠. 거리는 고작 몇 미터 남짓. 녀석의 근육이 수축하며 도약하려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밀리면 저는 제 집 거실 한복판에서 저 쇠망치의 머리가 깨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 목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쇠지렛대를 더 높이 쳐들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엄청난 총성과 함께 매캐한 화약 냄새가 거실을 단숨에 가득 채웠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 윙윙거렸고 묵직한 총의 반동으로 제 팔 전체가 저릿했습니다. 총알은 지훈의 머리에서 불과 한 뼘 정도 비껴간 거실 천장에 정확히 처박혔고 뻥 뚫린 구멍에서 하얀 석고보드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시간은 마치 달을 걷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진이 고막을 찌르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죠. 지훈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녀석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고 부들부들 떨리던 녀석의 손에서 쇠지렛대가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를 뿜어내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겁쟁이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넌 진짜 사람을 쏴 죽일 작정이었어. 내 가족한테 총을 쏘다니. 수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저는 여전히 두 사람에게 매그넘의 총구를 겨눈 채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돈을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으려 했던 인간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냥 내 집에 쳐들어온 흉악한 무장 강도일 뿐이지. 손머리 위로 올리고 당장 무릎 꿇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다음 총알은 천장이 아니라 내 놈들 무릎팍에 박힐 테니까. 수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그 의문의 기기를 어떻게든 숨기려 했지만 서늘한 총구 앞에서는 감히 손을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입안으로 쑤셔 넣어 삼켜버리려 시도했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사레가 들려 피토하듯 콜록거리다
결국 포기하고 유리 파편이 뒹구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문이 깨진 순간 미리 꾹 눌러두었던 사설 보안 업체의 비상호출 버튼과 연동된 경찰의 출동 사이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둔 대비책을 즉각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 작고 조용한 알림 버튼 하나가 제 완벽한 알리바이와 정당방위를 입증해줄 최고의 무기였으니까요. 폭력을 폭력으로만 맞서는 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진짜 통쾌한 복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창문 밖으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산산조각 난 거실과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과 끔찍한 배신의 드라마를 끝맺을 두 번째이자 영원한 철창행 버스가 그들을 데리러 도착한 것입니다. 마침내 무전기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경찰들이 총을 겨눈 채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의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